여봐라, 오늘부터 새아씨는 안방을 쓰고 며느리는 헛간으로 내가거라. 시집 온 지 사흘밖에 안 된 며느리가 짐짝처럼 헛간으로 쫓겨나던 날, 온 동네가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시어미는 처음 본다고들 했지요. 첩은 비단 이불 위에서 보란 듯이 웃었고, 며느리는 거적대기 한 장 위에서 밤새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진 시어머니는 남들이 안 볼 때면 헛간 쪽을 자꾸만 돌아보았고, 끼니마다 가장 좋은 쌀밥을 몰래 그 문틈으로 들이밀었지요.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헛간 문을 닫으며 며느리에게만 들리도록 속삭인 그 한마디. 그날 이후 며느리는 누구에게도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월화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중엽, 산자락이 마을을 병풍처럼 두른 어느 고을이었습니다. 그 고을 한복판에 윤씨 가문의 너른 기와집이 있었지요. 대문이 어찌나 큰지 소달구지가 두 대는 나란히 드나들만 했습니다. 윤씨 집은 이 일대에서 손꼽히는 부잣집이었습니다. 논이 백마지기요. 밭이 그 곱절이라 했지요. 가을이면 곶간이 넘쳐 마당에 멍석을 깔고 나락을 말렸고 일하는 머슴만도 여럿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너른 집 안에는 사람이 단출했습니다. 늙은 안주인 황씨와 그 외아들 정인이 살 뿐이었지요. 일찍 남편을 여인 황씨가 홀로 가문을 지켜온 지도 언 20해가 넘었습니다. 황씨는 쉰을 넘긴 부인이었습니다. 등이 꼿꼿하고 눈매가 칼처럼 매서웠지요. 동네 사람들은 그네를 두고 윤씨 집 호랑이 마님이라 불렀습니다. 말수가 적고 한 번 입을 열면 좀처럼 거두지 않는 성미였습니다. 마님은 웃는 법을 모르는 분이야. 우물가에서 안악들이 그렇게 수군거리곤 했습니다. 틀린 말도 아니었지요. 황씨가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본 사람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 황씨에게는 평생의 근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외아들 정인이었지요. 정인은 22의 헌헌장부였습니다. 이목구비가 시원하고 살결이 희어보기에는 그럴듯했지요. 그러나 속이 무른 것이 흠이었습니다. 마음이 여리다 못해 줏대가 없었고 누가 곁에서 부추기면 이리저리 휘둘리기 일쑤였습니다. 아이고, 저 도련님은 인물값을 못해. 박노인은 혀를 차며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박노인은 이 집에서 30년을 부린 늙은 머슴이었습니다. 환갑을 넘긴 나이에 허리는 굽었지만 집안 사정을 누구보다 훤히 꿰고 있었지요. 황씨가 아들의 혼사를 서두른 것도 그 무른 성미가 걱정스러워서였습니다. 단단한 안사람을 들여 집안의 기둥을 세우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맞아들인 며느리가 바로 다나였습니다. 다나는 간 19이 된 처자였습니다. 본디 이웃 고을 선비 집안의 딸이었지요. 한때는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던 반듯한 집안이었으나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뜨면서 가세가 기울었습니다. 어머니마저 병으로 잃은 뒤로는 외숙집에 얹혀 살던 처지였습니다. 가진 것 없는 처자가 어찌 이런 부잣집에 시집을 오게 되었을까요? 동네 사람들은 그 점을 두고도 말이 많았습니다. 가진 게 없어도 사람 됨됨이가 곧다더군. 호랑이 마님이 직접 보고 골랐다지 않은가. 과연 황씨는 며느리감을 고르는데 까다로웠습니다. 재물도 가문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을 보았지요. 황씨가 다나를 처음 보던 날, 다나는 외숙집 마당에서 약초를 다듬고 있었다 합니다. 다나의 어머니는 본디 의녀였습니다. 관아의 메인 의녀로 오래 일하다가 면천하여 선비와 혼인한 분이었지요. 그 어머니에게서 다나는 어려서부터 약초를 가리는 법, 병을 살피는 법, 그리고 글과 셈을 배웠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나는 그저 가녀린 처자였습니다. 그러나 눈빛만은 달랐지요. 함부로 흔들리지 않는 깊은 눈이었습니다. 황씨는 그 눈을 보고 마음을 정했다 합니다. 저 아이라면 되겠다.
황 씨가 박노인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 박노인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마님이 사람을 칭찬하는 일이 워낙 드물었으니까요. 그렇게 다나는 윤 씨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가마를 타고 큰 대문을 넘어 들어오던 날, 다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비록 가진 것 없이 들어온 몸이나 정성을 다해 시어른을 모시고 지아비를 받들이라 하고요. 그러나 다나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다른 운명이었습니다. 혼례를 치른 그날 밤이었습니다. 신방에 들기도 전에 안채가 시끄러워졌습니다. 웬 여인 하나가 보따리를 이고 윤 씨 집 대문을 넘어 들어온 것이지요. 여인의 이름은 교씨라 했습니다. 나이는 27쯤 되어 보였고 얼굴이 곱고 자태가 요염했습니다. 입술은 붉고 눈꼬리는 살짝 치켜 올라가 보는 이를 홀리는 데가 있었지요. 서방님, 저 왔어요. 교씨가 사랑채를 향해 간드러지게 부르자 정인이 버선발로 뛰쳐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알고 보니 교씨는 정인이 혼례 전부터 드나들던 여인이었습니다. 정인은 일찍이 장터에서 이 여인에게 홀려 정신을 못 차렸던 것이지요. 황 씨가 한사코 떼어놓으려 혼사를 서둘렀건만 교씨는 기어이 며느리가 든 그날 첩으로 들어앉겠다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신부가 든 첫날에 첩이 들어오다니. 박노인은 마당 구석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나는 입술을 깨물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내색하지 않았지요. 다만 조용히 신방으로 물러갔습니다. 그날 밤 정인은 신방에 들지 않았습니다. 교씨의 방에서 웃음소리만 새어 나왔지요. 다나는 홀로 신방에 앉아 긴 밤을 지새웠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흔들리면 이 집이 흔들린다. 다나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지요. 다나야, 사람이 어려울수록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한다. 바람에 흔들리는 것은 잎이지 뿌리가 아니란다. 이튿날 아침, 다나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아침상을 손수 차리기 위해서였지요. 정성껏 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쳐 상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황 씨는 상을 받고도 한마디 칭찬이 없었습니다. 다만 매서운 눈으로 다나를 한참 바라볼 뿐이었지요. 내 솜씨냐? 예, 어머님. 황 씨는 그뿐이었습니다. 다나는 시어머니의 속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묵묵히 며느리의 도리를 다할 뿐이었지요. 그렇게 사흘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교씨는 안채를 제 집처럼 드나들며 기세를 올렸습니다. 정인은 교씨의 치마폭에서 헤어날 줄을 몰랐지요. 다나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도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황 씨가 온 집안 식구를 마당에 불러 모았습니다. 머슴들까지 죄다 나와 섰지요. 무슨 일인가 싶어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황 씨가 마루에 서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싸늘했는지 한여름인데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오늘부터 안방은 교씨가 쓴다. 새아기는 헛간으로 거처를 옮기거라.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박노인이 깜짝 놀라 마님을 올려다보았지요. 마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본처를 헛간으로 보내시다니요. 시끄럽다. 내 집 일은 내가 정한다. 황 씨의 말에는 추후에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다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지요. 본처인 자신을 헛간으로 내치고 첩을 안방에 들이겠다니요. 교씨의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습니다. 정인은 어쩔 줄 몰라 고개만 숙이고 있었지요. 어머님, 다나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소인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요. 말씀해 주시면 고치겠나이다. 잘못이 있어야 내치느냐. 황 씨의 대답은 칼날 같았습니다. 가진 것 없이 들어온 주제에 안방을 탐하느냐. 헛간이면 과하지도 않다.
썩 물러가거라. 그 말에 동네 아낙들까지 담 너머로 혀를 찼습니다. 다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대들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숙였지요.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다나는 제 손으로 짐을 꾸려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가진 짐이래야 보따리 하나뿐이었지요. 그 안에는 어머니가 남긴 낡은 삼배 조각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손수 약초 처방을 적어둔 귀한 것이었습니다. 헛간은 안채에서 한참 떨어진 뒤뜰에 있었습니다. 곡식 가마와 농기구가 쌓인 어둡고 퀴퀴한 곳이었지요. 거미줄이 늘어지고 클바닥에선 냉기가 올라왔습니다. 다나는 한 구석을 쓸고 거적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앉아 가만히 어머니의 삼배 조각을 펼쳐보았습니다. 어머니, 소인이 어찌해야 좋겠습니까? 눈물이 한 방울 떨어져 삼배를 적셨습니다. 그러나 다나는 곧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지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헛간 문이 살그머니 열렸습니다. 뜻밖에도 황 씨가 직접 밥상을 들고 들어온 것이지요. 다나는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황 씨는 말없이 밥상을 내려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이었습니다. 안채에서도 좀처럼 보기 힘든 귀한 쌀밥이었지요. 다나가 어리둥절해하자 황 씨가 나지기 말했습니다. 낮에 마당에서 와는 사뭇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먹어두어라. 기운을 차려야 견디지. 어머님, 잔말 말고 먹어라. 다나가 밥그릇을 들자 그 아래에서 무언가 묵직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살펴보니 밥그릇 밑에 은비녀 하나가 깔려 있었지요. 영롱한 빛이 도는 귀한 은비녀였습니다. 이건 품에 깊이 간직하거라. 누구에게도 보이지 말고. 황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매섭던 눈에 처음으로 물기가 비쳤지요. 다나는 더욱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황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기 전 다나에게만 들리도록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진흙에 묻어둔다고 옥이 돌이 되겠느냐. 이에 명심해라. 이 헛간이 너를 지킬 것이다. 그 말을 남기고 황 씨는 헛간을 나섰습니다. 다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지요. 진흙에 묻어둔다고 옥이 돌이 되겠느냐. 이 헛간이 너를 지킬 것이다. 다나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되기까지는 아직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다나는 은비녀를 품에 꼭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헛간 밖으로는 첩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가 밤새 끊이지 않았지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모진 처사 뒤에 누구도 짐작 못할 깊은 사연이 숨어 있을 줄을 말입니다. 헛간으로 쫓겨난 다나의 하루는 동이 트기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 우물물을 깃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안채 식구들의 아침상을 차렸지요. 본처 이것만 부엌대기나 다름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다나는 군소리 한마디 없이 제 할 일을 했습니다. 세아씨, 손이 다 트셨네요. 부엌일을 돕던 어린 종분이가 안타까운 듯 말했습니다. 다나의 고운 손이 거친 일에 부르트고 갈라져 있었지요. 괜찮다. 일하는 손이 어찌 곱기만 하겠느냐. 다나는 그저 웃었습니다. 분이는 그런 다나가 좋았습니다. 안방을 차지한 교씨가 종들을 함부로 부리고 매질하는 것과는 영딴판이었으니까요. 교씨는 안방에 들어앉은 뒤로 그 기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아침이면 늦도록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고 다나가 차린 밥상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째로 물리기 일쑤였지요. 이게 사람 먹을 밥이요? 헛간 것이 솜씨도 헛간 솜씨로구먼. 교씨는 다나를 볼 때마다 비아냥거렸습니다. 다나가 본처인데도 첩인 자신에게 굽실거리지 않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다나는 그 모진 말에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입에 맞지 않으셨다니
다시 지어 올리겠습니다. 다나가 차분히 답하면 교씨는 더욱 약이 올랐습니다. 잘난 척은 헛간 신세에 무슨 자존심이 그리 세누. 정희는 그 광경을 보면서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본처가 첩에게 수모를 당하는데도 말리지 못했지요. 교씨의 눈치만 살필 뿐이었습니다. 다나는 그런 지아비를 보며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하루는 교씨가 다나를 불러 세웠습니다. 마침 마당을 지나던 동네 안악들이 담 너머로 그 광경을 구경하고 있었지요. 여봐라, 헛간거사. 내 비단 치마에 흙이 튀었다. 당장 빨아오너라. 교씨가 일부러 치맛자락을 흙바닥에 끌며 말했습니다. 본처에게 빨래를 시키는 것은 첩으로서 도를 한참 넘은 짓이었지요. 담 너머 안악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본처더러 빨래를 시키네. 저 첩이 아주 아나무인일세. 다나는 잠시 교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화를 내지 않았지요. 다만 조용히 치마를 받아들었습니다. 빨아오겠습니다. 다나가 순순히 물러가자 교씨는 오히려 김이 빠졌습니다. 다나가 울거나 대들기를 바랐는데 그 차분한 태도가 도리어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 같았지요. 어디 두고 보자. 저 도도한 콧대를 언제까지 세울 수 있는지. 교씨는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다나의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교씨의 속을 점점 긁어놓고 있었던 것이지요. 다나는 우물가에서 묵묵히 치마를 빨았습니다. 곁에서 분이가 발을 동동 굴렀지요. 세아씨, 어찌 참으십니까? 본처께서 첩에 빨래를 하시다니요. 분아, 사람이 사람을 욕보이려 들 때 같이 욕보이면 둘 다 진흙탕에 빠지는 게다. 나는 진흙탕에 들어갈 생각이 없단다. 다나의 말에 분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린 종의 눈에도 다나의 그릇이 보통이 아님이 느껴졌지요. 서방님은 어찌 저리 줏대가 없으실까. 그러나 다나는 정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엾게 여겼지요. 물은 사람은 악한 사람보다 더 위태로운 법이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헛간살이가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 잠든 시각, 헛간 지붕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나가 놀라 일어나 보니 웬 그림자가 지붕 위에 올라가 있었지요. 누구요? 쉿, 접니다요, 세아씨. 박노인이었습니다. 늙은 머슴이 한밤중에 헛간 지붕에 올라가 무언가를 손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어르신, 이 밤중에 거기서 무얼 하십니까? 지붕에 구멍이 났습디다. 비라도 새면 세아씨가 고생할 텐데요. 낮에는 눈이 많으니 밤에 몰래 고치는 geb니다. 다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을 가엾게 여기는 사람이 아주 없지는 않았던 것이지요. 어르신, 그러다 다치십니다. 그만 내려오세요. 다 됐습니다요. 자, 이제 비가 와도 끄떡없을 geb니다. 박노인이 지붕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나는 박노인에게 따뜻한 숭늉이라도 대접하고 싶었지만 가진 것이 없어 안타까울 뿐이었지요. 어르신은 이 집에 오래 계셨다지요. 함은요, 30년이 넘었습지요. 영감마님 살아 계실 적부터 부렸으니까요. 그럼 어머님에 대해서도 잘 아시겠네요. 박노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무언가 망설이는 기색이었지요. 그러다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은 겉으로는 모질어 보여도 속이 깊은 분입지요. 세아씨가 모르는 사연이 많습니다요. 사연이라니요.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닙니다요.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지요. 마님이 세아씨를 헛간으로 보낸 데에는 우리가 모르는 까닭이 있을 geb니다. 다나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헛간 문을 닫으며 남긴 말이 떠올랐지요. 진흙에 묻어둔다고 옥이 돌이 되겠느냐. 이 헛간이 너를 지킬 것이다. 어머님은 대체 무엇을 알고 계신 걸까? 다나의 의문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나 박노인은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한편 안방의 교씨는 나날이 욕심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첩으로 들어왔는데 만족할 여인이 아니었지요. 교씨의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며칠 뒤 교씨의 방으로 한 사내가 은밀히 찾아들었습니다. 갓을 깊이 눌러쓴 그 사내는 교씨의 친정 오라비 교복이었습니다. 나이는 34쯤 되었고 고을 관아에서 아전 노릇을 하는 자였지요. 눈빛이 음흉하고 손속이 매서운 위인이었습니다. 누이, 잘 되어 가는가? 교복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안방까지 차지했으니 절반은 된 셈이지요. 오라버니, 절반으로는 안 되네. 윤씨 집 재산을 통째로 삼켜야 하지 않겠나. 교복의 말에 교씨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통째로요? 그래, 윤씨 집 논밭이 얼마인가? 이 일대 제일이 아닌가? 그걸 우리 손에 넣는 게야. 교씨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하지만 어찌 그 많은 재산을 방법이 있지. 정인 그자가 자네에게 홀딱 빠져 있으니 우선 그자를 구슬려 재산 문서를 손에 넣는 게야.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함세. 교복은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관아의 아전이라는 자리를 이용해 무슨 흉계를 꾸미려는 것이 분명했지요. 한데 오라버니,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무언가 본처 그 계집 말이에요. 헛간에 처박혀 있긴 해도 어쩐지 만만치가 않아요.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니까요. 교복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헛간에 처박힌 계집이 무의 대수라고. 가진 것도 없고 친정도 망한 처지가 아닌가. 신경 쓸 것 없네. 하긴 그렇지요. 교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의 깨름칙함은 쉬이 가시지 않았지요. 두 남매가 흉계를 꾸미는 동안 다나는 헛간에서 또 다른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다나가 잠을 청하려는데 밖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어린 종 분이가 배를 움켜쥐고 쓰러져 있었지요. 분아, 왜 그러느냐? 세아씨 배가 너무 아파요. 분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식은땀을 비 오듯 흘리며 대굴대굴 굴렀지요. 다나는 다급히 분이를 살폈습니다. 어머니에게 배운 의술이 있었기에 침착하게 증세를 짚었습니다. 무얼 먹었느냐? 저녁에 산에서 딴 버섯을 구워 먹었어요. 다나의 낯빛이 변했습니다. 분이가 먹은 버섯을 가져오게 하여 살펴보니 독버섯이 분명했습니다. 자칫하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지요. 다나는 지체 없이 움직였습니다. 품에서 어머니의 삼배 처방전을 꺼내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갖가지 독을 다스리는 처방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분아, 조금만 견디거라. 곧 괜찮아질 게야. 다나는 헛간 한 구석에 말려둔 약초들을 꺼냈습니다. 평소 뒷산에서 틈틈이 캐어 모아둔 것이었지요. 칡뿌리와 감초를 다리고 검은 콩을 갈아칩을 냈습니다. 그것을 분이에게 먹이고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분이가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을 개워낸 것이지요. 그러고 나자 차츰 안색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살 것 같아요, 세아씨. 분이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다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다행이구나. 앞으로는 함부로 산 것을 먹지 말거라. 이 일은 종들 사이에 조용히 퍼졌습니다. 헛간 세아씨가 죽어가던 분이를 살렸다는 이야기였지요. 종들은 다나를 더욱 따르고 우러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나는 이 일을 떠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이에게 입단속을 시켰지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거라. 특히 안방마님께는. 어찌하여요, 세아씨. 다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쩐지 자신의 재주를 함부로 드러내서는 안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던 것이지요. 시어머니가 남긴 말도 그러했습니다. 진흙에 묻어둔다고 옥이 돌이 되겠느냐. 옥은 진흙 속에 숨어 있을 때 가장 안전한 법이라고 다나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겠구나. 분이는 영문을 몰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무렵 황 씨는 사당에 홀로 들어 위패 앞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향을 피우고 한참을 머물렀지요. 박노인만이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위패에는 낯선 이름이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윤 씨 집안 사람이 아닌 황 씨의 친정 쪽 사람이었지요. 박노인은 그 위패가 누구의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황 씨가 위패 앞에서 무어라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언니 이번에는 반드시 지킬 것이요. 그때처럼 또다시 잃지는 않을 것이요. 황 씨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누구 앞에서도 눈물을 보이지 않던 호랑이 마님이었지요. 그러나 그 사당 안에서만은 한 사람의 늙은 여인일 뿐이었습니다. 대체 황 씨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언니라는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다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모든 의문이 안개 속에 잠긴 채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깊었습니다. 윤 씨 집곳간에는 핵곡식이 그득히 쌓였지요. 그러나 집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교 씨가 안방을 차지한 뒤로 살림은 엉망이 되어갔습니다. 교 씨는 살림에는 관심이 없고 제 치장에만 돈을 쏟아부었지요. 비단이며 놀이개며 사들이는 것이 끝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그런 교 씨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돈주머니를 풀어주기 바빴습니다. 서방님, 이 가락지 좀 보세요. 곱지요? 곱구려. 자네에게 잘 어울리겠소. 그럼 사주실 거지요? 하다뿐이겠소. 정희는 교 씨가 조르는 대로 다 들어주었습니다. 황 씨가 보다 못해 아들을 불러 꾸짖었지요. 정희나 살림이 이 지경이 되도록 무얼 하느냐. 꽃간이 빈다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어머니. 그것이 그 계집에게 홀려 가산을 탕진할 셈이냐. 황 씨의 호통에 정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뿐이었지요. 돌아서면 또 교 씨의 치마폭에 휘둘렸습니다. 황 씨는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갔습니다. 황 씨가 며느리를 헛간으로 보낸 것은 어찌 보면 모진 일이었으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까닭이 있었습니다. 황 씨는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교 씨와 그 뒤에 도살인 무언가가 윤 씨 집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황 씨는 박노인을 은밀히 불렀습니다. 박서방, 요즘 안방에 드나드는 사내가 있다지. 예, 마님. 갓을 눌러 쓴 사내인데 아무래도 첩실의 친정 오라비인 듯합니다요. 고을 관아의 아전이라 하더이다. 아전이라. 황 씨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관아의 아전이 끼었다면 보통 일이 아니었지요. 무언가 큰 흉계가 꾸며지고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박서방, 헛간 새아기는 잘 지내는가? 예, 별 탈 없이 지냅니다요. 한데 마님, 어찌하여 새아씨를 그리 모질게 해? 박서방, 황 씨가 박노인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 아이는 헛간에 있어야 안전하다. 안방에 두면 표적이 된다. 가진 것 없고 천대받는 며느리를 누가 굳이 해하려 들겠느냐. 그 아이를 지키는 길은 그 아이를 가장 하찮게 보이도록 하는 것뿐이다. 박노인은 그제야 마님의 깊은 뜻을 어렴풋이 짐작했습니다. 헛간으로 보낸 것이 박대가 아니라 보호였다는 것을 말이지요. 한데 마님, 어찌 그리 확신하십니까? 저들이 새아씨를 해하려 든다는 것을. 황 씨의 얼굴에 깊은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내 평생 잊지 못할 일이. 황 씨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더는 입을 열지 않았지요. 박노인도 더 묻지 못했습니다. 다만 마님의 두 눈에 어린 깊은 슬픔을 보았을 뿐이었습니다. 한편 헛간에 다나는 나름의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부엌일과 집안일을 하고 밤이면 헛간에서 어머니의 처방전을 들여다보며 약초를 정리했지요. 뒷산에서 캐온 약초를 말리고 바 가루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다나의 의술 솜씨는 종들 사이에
조용히 소문이 났습니다. 배앓이를 하는 종에게 약을 지어주고 다친 머슴의 상처를 치료해 주기도 했지요. 다나는 늘 조용히 드러나지 않게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세아 씨는 부처님 같은 분이요. 종들은 그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헛간으로 쫓겨난 본처를 안방마님보다 더 따랐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윤 씨 집안에 큰일이 닥쳤습니다. 정인이 갑자기 자리에 드러눕고 만 것이지요.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하는데 며칠이 지나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황 씨는 고을에 용하다는 의원을 다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의원도 정인의 병을 잡지 못했지요. 약을 써도 열이 내리지 않고 오히려 날로 쇠약해져 갔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분명 약을 쓰는데도 차도가 없으니 의원들도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러갔습니다. 황 씨의 애가 탔지요. 하나뿐인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 죽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교 씨는 겉으로는 정인을 간호하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알 수 없었지요. 오히려 정인이 알아눕자 살림을 더욱 제멋대로 주물렀습니다. 이 소식은 헛간의 다나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분이가 헐레벌떡 달려와 알린 것이지요. 세아 씨, 큰일 났어요. 서방님께서 사경을 헤매신대요. 어느 의원도 못 고친다는데 다나의 낯빛이 굳었습니다. 비록 자신을 돌보지 않은 지압이었으나 그래도 남편이었지요. 또한 이 집안의 외아들이 잘못되면 윤 씨 가문이 흔들릴 일이었습니다. 서방님께서 무얼 드시느냐? 안방마님께서 손수 달인 보약을 매일 올린다 하옵니다. 다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무언가 짚히는 대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 보약을 한번 볼 수 있겠느냐? 예, 그건 안방마님께서 직접 챙기시는 것이라. 분아, 부탁이 있다. 그 보약 찌꺼기를 조금만 가져다 다오. 아무도 모르게. 분이는 영문을 몰랐지만 다나를 믿고 따랐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안방 부엌에서 보약을 달인 약탕기 바닥에 찌꺼기를 조금 긁어왔지요. 다나는 그 약 찌꺼기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냄새를 맡고 빛깔을 보고 어머니의 처방전과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건 보약이 아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세아 씨? 이 약에는 부자라는 독초가 들어있다. 적게 쓰면 약이 되나 매일 조금씩 오래 쓰면 사람을 천천히 죽이는 독이 되는 것이야. 다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군가 정인을 천천히 독살하려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보약으로 위장한 독을 매일 조금씩 먹여 병을 앓다 죽은 것처럼 꾸미려는 흉계였습니다. 세상에 그럼 서방님을 누가 보약을 챙기는 사람이 누구라 하였느냐? 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안방마님이. 다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교씨가 정인을 독살하려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지요. 그러나 어찌하여 교씨가 제 지아비를 죽이려 한단 말입니까? 다나는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서방님이 돌아가시면 이 집 재산은 어찌 되는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다나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정인이 죽으면 미망인인 교씨가 재산에 손을 댈 빌미가 생기는 것이지요. 더구나 교씨에게는 관아의 아전이라는 오라비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나에게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헛간에 처박힌 본처의 말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섣불리 나섰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모함을 받을 판이었지요. 다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아비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함부로 나설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어찌해야 하는가? 어머님께 알려야 하는가? 아니면 그때 다나는 시어머니가 남긴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진흙에 묻어둔다고 옥이 돌이 되겠느냐? 이 헛간이 너를 지킬 것이다. 다나는 결심했습니다. 우선은 정인의 목숨부터 구해야 했습니다.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말이지요. 분아,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해독할 약을 지어줄 터이니 그것을 서방님께 몰래 드시게 해야 한다. 들키면 안 된다. 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세아씨, 너무 위험하옵니다. 서방님의 목숨이 달린 일이다. 부탁한다. 다나의 간곡한 눈빛의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나는 밤새도록 해독약을 지었습니다. 부자의 독을 풀어줄 감초와 검은 콩, 그리고 여러 약초를 정성껏 다렸지요. 다음 날부터 분이는 다나가 지어준 해독약을 정인에게 몰래 먹였습니다. 교씨가 올린 보약을 정인이 마시고 나면 분이가 슬쩍 들어가 숭늉인 척 해독약을 떠먹였지요. 그러기를 며칠, 차츰 정인의 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구나. 어느 약도 듣지 않더니 요 며칠 새 차도가 보이는구나. 황 씨가 아들의 이마를 짚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교씨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지요. 분명 독을 먹였는데 어찌하여 정인이 회복되는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지? 분명히 교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언가 일이 어긋나고 있음을 직감했지요. 그러나 누가 농간을 부리는지 짐작조차 못했습니다. 설마 헛간에 처박힌 며느리가 이런 일을 해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으니까요. 다나는 분이를 통해 정인의 상태를 매일 살폈습니다. 그러면서도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지요. 해독약의 양을 조금씩 조절해가며 정인이 너무 빨리 낫지도 너무 더디 낫지도 않게 했습니다. 갑자기 멀쩡해지면 교씨가 의심할 것을 염려한 것이지요. 세아 씨는 어찌 이런 것까지 헤아리십니까? 분이가 혀를 내둘렀습니다. 다나는 조용히 웃었지요. 적을 알아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병법이라 하지 않더냐. 지금은 때가 아니다. 서방님을 살리되 저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한다. 박노인도 어렴풋이 헛간 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눈치챘습니다. 정인의 병이 거짓말처럼 나아가는 것이 예사롭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루는 박노인이 헛간을 찾아왔습니다. 세아 씨, 혹 서방님 일에 손을 쓰고 계신 게요. 다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박노인만은 믿을 수 있다고 여겼던 것이지요. 보약에 독이 들어 있었다는 것, 자신이 해독약을 지어 몰래 먹이고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박노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독이라니요. 그럼 안방마님이 쉿, 어르신, 아직 함부로 입에 올려서는 아니 됩니다. 증거가 없으니까요. 섣불리 나섰다간 도리어 소인이 모함을 쓰게 됩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나의 신중함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미어졌지요. 이 어린 며느리가 홀로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가 싶어서였습니다. 세아 씨, 이 늙은이가 도울 일이 있으면 무엇든 말씀하시오. 이 집에서 세아 씨 편은 나 하나뿐일지도 모르니. 고맙습니다, 어르신. 다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외롭고 험한 길에 단 한 사람의 동무라도 있다는 것이 그리도 큰 위안이 되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하여 다나는 보이지 않는 싸움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헛간에 처박힌 며느리가 거대한 흉계에 홀로 맞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진을 속에 묻힌 옥이 마침내 빛을 내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인의 병이 차츰 나아지자 윤씨 집안에는 잠시 평온이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일 뿐이었지요. 교씨는 정인의 회복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분명 독을 먹였는데 어찌하여 살아나는지 알 수 없으니 답답하고 불안했던 것이지요. 그날 밤 교씨는 또다시 오라비 교복을 불러들였습니다. 오라버니, 일이 틀어졌어요. 정인이 살아나고 있어요. 무어라, 약을 제대로 쓰지 않은 게냐. 매일 빠짐없이 먹였단 말이에요. 한데 거짓말처럼 차도가 보이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지요. 교복의 미간이 좁아졌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직감한 것이지요. 누군가 손을 쓰고 있는 게야.
집안에 우리 일을 방해하는 자가 있어. 방해하는 자라니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내야지. 종년들을 잘 살펴보아라. 특히 약을 나르는 것들을. 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안방의 종들을 매섭게 감시하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분이는 약삭 빠르게 처신하여 좀처럼 꼬리를 잡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다나는 점점 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인의 목숨은 일단 구했으나 근본을 뽑지 않으면 언제 또 위험이 닥칠지 몰랐던 것이지요. 그러나 헛간에 처박힌 처지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다나는 어느 날 밤 큰 결심을 하고 사당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 황 씨를 은밀히 뵙기 위해서였지요. 마침 황 씨가 사당에서 나오던 참이었습니다. 어머님, 다나가 어둠 속에서 나직이 불렀습니다. 황 씨가 흠칫 놀라 돌아보았지요. 내가 이 밤중에 어인일이냐? 헛간에 있어야 할 것이 어머님께 기니 아를 말씀이 있나이다. 황 씨는 잠시 다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주위를 살피더니 다나를 사당 안으로 들였지요. 향내가 그윽한 어둠 속에서 두 여인이 마주 앉았습니다. 말해 보아라. 다나는 그동안의 일을 소상히 아뢰었습니다. 정인의 보약에 독이 들어 있었다는 것, 자신이 해독약을 지어 몰래 먹였다는 것, 그리고 그 배후에 교 씨와 그 오라비가 있을 것이라는 짐작을 말이지요. 황 씨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다나가 그 모든 것을 알아내고 또 홀로 정인을 구해냈다는 사실에 놀란 것이지요. 내가 그것을 다 알아내었단 말이냐. 소인의 어미가 의녀였사옵니다. 어려서부터 약초와 독을 배웠나이다. 황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역시 내가 사람을 잘못 보지 않았구나. 황 씨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따스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황 씨는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다나야, 내게는 언니가 하나 있었다. 나보다 5살 위였지. 일찍이 좋은 가문에 시집을 갔더란다. 한데 황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집에 첩이 하나 들어왔어. 곱고 영악한 계집이었지. 그 계집이 관아의 벼슬아치와 짜고 언니를 모함했단다. 가문의 재산을 노린 것이었어. 결국 언니는 누명을 쓰고 쫓겨났고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다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황 씨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그때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언니가 당하는 것을 빤히 보면서도 힘이 없어 지켜주지 못했어. 그것이 평생의 한이 되었지. 황 씨는 다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또 같은 일이 벌어지려 하더구나. 교 씨가 들어오고 그 뒤에 관아의 아전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니 옛날 언니의 일이 떠올랐다. 나는 결심했다. 이번에는 반드시 지키리라고. 그래서 소인을 헛간으로. 그래, 너를 가장 하찮게 보이도록 하여 저들의 표적에서 빼낸 것이다. 안방에 두면 내가 첫 번째 목표가 될 테니까. 가진 것 없고 천대받는 며느리를 누가 굳이 해하려 들겠느냐. 그것이 너를 지키는 길이었다. 다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의 모진 처사가 모두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니요. 헛간 문을 닫으며 남긴 말의 뜻을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소인은 까맣게 몰랐나이다. 그저 미움받는 줄로만. 미안하구나. 너를 욕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 어미를 용서해라. 허나 달리 길이 없었다. 저들은 관아를 끼고 있어 정면으로 맞서면 도리어 우리가 모함을 당한다. 옛날 언니가 그러했듯이 말이다. 두 여인은 손을 맞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같은 운명에 맞서는 두 동지가 된 것이지요. 이윽고 다나가 눈물을 닦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소인이 모든 것을 알았으니 더는 가만히 있지 않겠나이다. 저들의 흉계를 낱낱이 밝혀 가문을 지키겠나이다. 위험한 일이다. 저들은 무슨 짓이든
할 자들이야. 압니다. 허나 진을 속에 묻혀만 있을 수는 없지 않사옵니까? 옥은 때가 되면 빛을 내야 하는 법. 소인 어머님의 한을 풀어드리고 이 집안을 지키겠나이다. 다나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황 씨는 그 눈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지요. 잃었던 언니가 다시 돌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좋다. 허나 섣불리 움직여서는 아니 된다. 저들의 꼬리를 잡되 빈틈없이 잡아야 한다. 증거가 있어야 해. 명심하겠나이다. 이날 밤 헛간의 며느리와 안채의 시어머니는 비밀스러운 동맹을 맺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모진 시어미와 천대받는 며느리였지만 속으로는 한뜻으로 뭉친 것이지요. 다나는 헛간으로 돌아오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러나 더욱 치열하게 말이지요. 그러나 다나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날 밤 박노인이 헛간을 찾아왔을 때 다나는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르신, 솔직히 두렵습니다. 저들은 관할을 끼고 있고 소인은 헛간에 처박힌 며느리일 뿐이지 않습니까? 섣불리 나섰다가 도리어 어머님과 서방님까지 화를 입을까 두렵습니다. 박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아 씨, 이 늙은이 생각으로는 차라리 모른 척하는 게 어떻겠소. 서방님 목숨은 구했으니 더는 위험한 일에 발을 들이지 않는 게 어르신은 소인이 물러서기를 바라십니까? 바라는 게 아니라 걱정이 되어 그러오. 옛날 마님의 언니께서도 그리 당하셨다지 않소. 힘없는 사람이 권세 있는 자에게 맞서는 건 다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입을 열었지요. 어르신, 옛날 어머님의 언니께서 당하신 것은 맞서다 진 것이 아니라 맞설 사람이 없어 진 것이옵니다. 어머님은 그때 힘이 없어 지켜드리지 못한 한을 평생 품고 사셨지요. 소인이 지금 물러선다면 그 한이 또 되풀이될 뿐입니다. 세아 씨, 진흙에 묻어둔다고 옥이 돌이 되겠습니까? 소인은 비록 진흙 속에 있으나 돌이 될 생각은 없사옵니다. 때가 되면 빛을 내야지요. 박노인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늙은 머슴의 눈에 어린 며느리의 모습이 한없이 커 보였지요. 더는 만류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소. 이 늙은이 무슨 일이든 세아 씨를 돕겠소이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말이오. 그날 이후 다나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교씨와 교복이 무슨 흉계를 꾸미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다나는 분이와 다른 종들을 통해 안방의 동정을 은밀히 살폈지요. 먼저 다나는 교복이라는 자의 정체부터 캐기로 했습니다. 박노인을 통해 고을 관아의 사정에 밝은 일을 수소문했지요. 알아보니 교복은 관아에서 문서를 다루는 아전이었습니다. 토지 문서며 호적이며 온갖 관아의 기록을 손대는 자리였지요. 다나의 머릿속에 한 가지 불길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문서를 다루는 자라 어머님, 혹 가문의 토지 문서는 어디에 보관되어 있사옵니까? 다나가 황 씨에게 묻자 황 씨의 낯빛이 변했습니다. 안방 깊은 곳 문갑에 있다. 한데 어찌 그것을 교복이 문서를 다루는 아전이라 하옵니다. 정인 서방님을 도구로 해하려 한 것도 결국은 재산을 노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서방님이 돌아가시면 그 문서를 손에 넣어 토지를 가로채려는 수작인 듯하옵니다. 황 씨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다나의 짐작이 옛날 언니의 일과 너무도 닮아 있었던 것이지요. 맞다. 옛날 언니의 집도 그렇게 당했다. 첩이 안방을 차지하고 관아의 벼슬아치가 문서를 위조하여 그렇게 가문을 통째로 삼켰지. 그렇다면 저들이 노리는 것은 토지 문서가 분명하옵니다. 그 문서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하옵니다. 황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두 여인은 은밀히 안방의 문갑을 열어 토지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다나가 그것을 받아 헛간 깊숙한 곳에 감추었지요. 누구도 헛간에 그런 귀한 것이 숨겨져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할 터였습니다. 진을 속이 가장 안전한 법이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다나의 말에 황 씨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평생 웃을 줄 모르던 호랑이 마님의 첫 미소였지요. 또한 다나는 자신의 재주를 조금씩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드러나지 않게 진을 속에 몸을 숨긴 채로 말이지요. 동네에 병자가 생기면 약을 지어 보내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지혜를 빌려주었습니다. 모두 박노인이나 분이를 통해 전해졌기에 그것이 헛간 며느리의 솜씨라는 것을 아는 이는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진을 속에 묻힌 옥도 그 빛을 영영 감출 수는 없는 법이지요. 다나의 비범함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씨 집안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싸움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윤씨 집안에 보이지 않는 싸움도 한층 깊어졌지요. 다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이는 늙은 머슴 박노인이었습니다. 박노인은 30년을 이 집에서 부린 사람이라 모르는 일이 없었지요. 집안 구석구석은 물론이요. 동네 사정에도 훤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박노인이 따뜻한 군고구마를 품에 안고 헛간을 찾아왔습니다. 세아씨, 추운데 이거라도 좀 드시오. 아궁이에 구운 게입니다. 어르신도 참 어찌 늘 이리 챙겨주십니까? 다나는 군고구마를 받아 들고 박노인과 마주 앉았습니다. 헛간에 호롱불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드리웠지요. 세아씨, 내 오늘은 예시야기를 하나 해드리리다. 박노인은 군고구마를 까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 처음 왔을 적 영감 마님이 살아계셨소. 그 어른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지요. 사람을 부릴 때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라고, 겉이 화려한 자보다 속이 단단한 자를 곁에 두라고 말이오. 좋은 말씀이옵니다. 마님께서도 그 가르침을 받드셨소. 그래서 세아씨를 고르신 게요. 가진 것 없어도 속이 단단한 사람을 말이오. 다나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박노인은 계속 말을 이었지요. 한데 세아씨, 사람을 다루는 데에는 두 가지 길이 있소. 하나는 힘으로 누르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마음을 얻는 것이지요. 힘으로 누른 것은 힘이 빠지면 무너지지만 마음으로 얻은 것은 영영 무너지지 않소. 어찌하여 그 말씀을 하십니까? 교씨를 보시오. 그 계집은 힘과 꾀로 사람을 눌러 안방을 차지했소. 종들이 겉으로는 굽실거려도 속으로는 다 등을 돌렸지요. 반면 세아씨는 헛간에 처박혔어도 종들의 마음을 다 얻었소. 자, 누가 진짜 안주인이겠소? 다나는 그 말의 깊은 뜻을 새겼습니다. 박노인의 가르침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앞으로의 싸움에서 길잡이가 될 지혜였지요. 어르신, 소인, 그 말씀 깊이 새기겠나이다. 힘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기는 길을 찾겠나이다. 그렇소. 세아씨에게는 이미 그 길이 있소. 종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세아씨 편이요. 그것이 교씨에게는 없는 힘이지요. 이날 박노인이 전해준 가르침은 두고두고 다나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얻는 자가 결국 이긴다는 것을 말이지요. 며칠 뒤 박노인은 또 하나의 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바로 황씨 마님의 언니에 관한 것이었지요. 내 그때 일을 똑똑히 기억하오. 마님의 언니께서 누명을 쓰고 쫓겨나실 적에 그 집 늙은 종이 증거가 될 문서를 빼돌렸더랬소. 한데 미처 쓰지도 못하고 그 종도 변을 당했지요. 그 문서가 어딘가에 아직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있었소. 다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증거가 될 문서라니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위조된 토지 문서와 진짜 문서를 대조한 기록이라 들었소. 그것만 있으면 누명을 벗길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까운 일이었지요. 다나는 그 이야기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위조 문서를 잡으려면 진짜와 대조하는 것이 열쇠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박노인의 예시 이야기가 훗날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발하게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다나는 박노인이라는 든든한 동물을 얻었습니다. 외롭고 험한 싸움길에 늙은 머슴의 지혜와 정이 큰 위안이자 무기가 되었지요. 겨울이 깊어가는 동안 다나의 이름은 조금씩 동네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헛간에 처박힌 며느리이건만 그 솜씨와 지혜가 예사롭지 않다는 소문이었지요. 첫 번째 일은 동네 김첨지 댁에서 벌어졌습니다. 김첨지의 어린 아들이 갑자기 숨을 못 쉬고 새파랗게 질려 쓰러진 것이지요.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의원을 부르러 갔지만 먼 길이라 당장 올 수가 없었지요. 마침 그 댁에 일하러 갔던 분이가 헐레벌떡 헛간으로 달려왔습니다. 세아씨, 김첨지 댁 도련님이 숨을 못 쉬세요. 어서 좀 와주세요. 다나는 지체 없이 달려갔습니다. 가서 보니 아이가 콩 같은 것을 삼키다 목에 걸린 것이었지요. 다나는 침착하게 아이를 안아 등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한참을 그러자 아이의 목에서 콩이 튀어나왔지요. 아이가 으엑 하고 숨을 토해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살았네. 살았어. 김첨지 내외가 다나의 손을 붙잡고 울며 고마워했습니다. 이 일로 다나의 이름이 온 동네에 알려지기 시작했지요. 김첨지는 살해를 하겠다며 쌀이며 비단이며 한 짐을 싸 들고 왔습니다. 그러나 다나는 한사코 받지 않았지요. 사람을 살린 일에 어찌 값을 받겠습니까? 다만 도련님이 건강히 자라는 것을 보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김첨지는 다나의 마음 씀씀이에 더욱 감복했습니다. 그날 이후 김첨지는 만나는 사람마다 다나의 인품을 칭송하고 다녔지요. 헛간 며느리의 인망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두 번째 일은 장터에서 있었습니다. 다나가 박노인과 함께 장에 나갔다가 한 노파가 사기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지요. 약장수가 가짜 약을 비싸게 팔아넘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 약은 사지 마십시오. 다나가 나서서 말렸습니다. 약장수가 발끈했지요. 무어라, 헛간 며느리 주제에 무얼 안다고 끼어드느냐. 그 약은 만병통치라 하셨지요. 한데 이 약초는 그저 흔한 도라지를 말린 것에 불과합니다. 빛깔과 냄새가 그러하니 어찌 만병을 고친단 말입니까? 다나가 약을 짚어가며 조목조목 따지자 약장수는 얼굴이 벌개져 슬그머니 자리를 떴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지요. 저 색시 보통이 아닐세. 가짜 약을 단번에 알아보네. 노파는 다나의 손을 잡고 연신 고맙다 인사했습니다. 하마터면 없는 살림에 가짜 약값을 치를 뻔했으니까요. 그 광경을 본 장터 사람들은 다나의 안목에 두고두고 감탄했습니다. 세 번째 일은 더욱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동네 부잣집 마님이 오랫동안 알 수 없는 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어느 의원도 고치지 못했지요. 그 소문을 들은 다나가 은밀히 약을 지어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먹은 마님이 거짓말처럼 자리를 털고 일어난 것이지요. 대체 누가 이 약을 지었단 말이오? 마님이 묻자 약을 전한 종이 머뭇거리다 답했습니다. 실은 윤씨 댁 헛간 세아씨가 지으셨습니다. 마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헛간에 처박힌 며느리가 그런 솜씨를 가졌다니요. 이 일로 다나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네 번째 일은 한겨울 눈길에서 벌어졌습니다. 동네 노인이 빙판에 미끄러져 팔이 부러졌는데 뼈가 어긋나 살을 뚫고 나올 지경이었지요. 사람들이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다나가 달려가 침착하게 뼈를 맞추고 약초를 지식여 붙인 뒤 나무를 대어 단단히 동였습니다. 이대로 두면 보름이면 붙을 것이옵니다. 함부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노인은 다나의 솜씨에 혀를 내둘렀지요. 과연 보름이 지나자 팔이 멀쩡히 붙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나를 두고 헛간의 명예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섯 번째 일은 동네 안악들의 다툼을 가라앉힌 일이었습니다. 우물물을 두고 두 집안이 멱살을 잡고 싸우는데 누구도 말리지 못했지요. 다나가 나섰습니다. 두 분 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허나물은 하늘이 내린 것이지 누구의 것도 아니지요. 아침에는 윗집이 먼저 깃고 저녁에는 아랫집이 먼저 깃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두 집 다 손해볼 일이 없지요. 다나의 지혜로운 중재에 두 집안은 머쓱해져 화해했습니다. 그 차분하고 공정한 말솜씨에 모두가 감탄했지요. 여섯 번째 일은 다나의 명성을 결정적으로 높였습니다. 마침 고을의 돌림병이 돌기 시작한 것이지요. 사람들이 하나둘 열에 시달리며 쓰러졌습니다. 의원들도 손을 놓고 두려워 피하기 바빴지요. 그러나 다나는 달랐습니다. 다나는 어머니의 처방전을 펼쳐 돌림병을 다스릴 약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입구에 큰 가마솥을 걸고 약을 달여 병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또한 병이 퍼지지 않도록 우물에 약초를 풀고 집집마다 불을 피워 연기를 쐬게 했습니다. 물을 반드시 끓여 드시고 병자가 쓰던 것은 모두 불에 태우십시오. 다나의 지시를 따른 마을은 돌림병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옆 마을이 쑥대밭이 되는 동안 이 마을만은 무사했지요. 사람들은 다나를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윤씨 댁 헛간 세아씨가 우리 마을을 살렸네. 천대받는 며느리인 줄 알았더니 보살이 따로 없구먼. 이렇게 6가지 일을 거치며 다나의 이름은 온 고을에 자자해졌습니다. 헛간에 몸을 숨겼어도 그 빛은 가릴 수 없었던 것이지요. 소문은 점점 윤씨 집안 안방에도 흘러들었습니다. 교씨가 그 소문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지요. 헛간 그 계집이 약을 지어 사람을 고친다고 무슨 헛소문이 그리 도누. 그러나 교씨의 마음 한구석에 깨름칙함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헛간에 처박혀 있어야 할 며느리가 자꾸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니 어쩐지 불안했던 것이지요. 다나는 그런 소문이 도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진을 속에 묻혀 있어야 안전한데 자꾸 빛이 새어나오니 걱정스러웠던 것이지요. 그러나 곤경에 처한 사람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나의 천성이 그러했으니까요. 세아씨, 이러다 안방마님 귀에 들어가면 어쩌시려고요. 분이가 걱정하자 다나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어찌 두려워 마다하겠느냐. 다만 더욱 조심할 뿐이지. 옥은 빛을 내되 함부로 캐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단다. 이렇게 다나는 진을 속에서 조금씩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헛간에 몸을 숨기고 있었으나 그 비범함은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었지요. 다나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교씨의 불안도 커졌습니다. 헛간에 처박아 둔 며느리가 자꾸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니 어쩐지 발밑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지요. 하루는 교씨가 다나를 안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기를 죽여 놓을 셈이었지요. 헛간 거사, 요즘 내가 약을 짓는다는 소문이 자자하더구나. 분수를 모르는 게야. 내가 무슨 의원이라도 된단 말이냐. 그저 곤경에 처한 이를 도왔을 뿐이옵니다. 가소롭구나. 그래, 내 솜씨가 그리 대단하다면 어디 한번 보자. 마침 내가 며칠째 두통이 심한데 내가 한번 고쳐보아라. 못 고치면 그 잘난 콧대를 꺾어주마. 교씨는 다나를 시험하여 망신을 줄 작정이었습니다. 다나가 못 고치면 그동안의 소문이 다 거짓이라 떠벌릴 셈이었지요. 안방에 있던 종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다나는 차분히 교씨의 맥을 짚고 안색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내 두통의 원인을 알아챘지요. 다나는 교씨의 손목을 가만히 짚어 맥을 살피고 눈 밑과 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종들은 헛간 며느리가 안방마님의 맥을 짚는 그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았지요. 다나의 손길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어머니에게 배운 솜씨가
그 손끝에 베어 있었던 것이지요. 마님의 두통은 약으로 고칠 병이 아니옵니다. 무어라? 못 고친다는 게냐? 교씨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다나가 못 고친다 하기를 기다린 것이지요. 그런데 다나의 다음 말이 뜻밖이었습니다. 마님께서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시지요. 마음에 근심이 많고 무언가를 늘 경계하느라 신경을 곤두세우고 계십니다. 그 탓에 머리가 아픈 것이옵니다. 이는 약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려야 낫는 병이지요. 교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나의 말이 전곡을 찔렀던 것이지요. 과연 교씨는 흉계를 꾸미느라 밤마다 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양심의 가책과 들킬까 하는 두려움에 늘 신경이 날카로웠지요. 무슨 헛소리냐. 마음을 다스리라니. 교씨는 당황하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나의 말이 마치 자신의 속을 꿰뚫어 본 것 같아 섬뜩했던 것이지요. 마음에 거리낄 것이 없으면 잠이 편안한 법이옵니다. 마님께서 편히 주무시지 못하는 까닭을 스스로 돌아보시면 두통의 뿌리를 아실 것이옵니다. 종들이 슬며시 고개를 돌려 웃음을 참았습니다. 망신을 주려던 교씨가 도리어 한 방 먹은 꼴이었으니까요. 교씨는 얼굴이 벌개져 다나를 노려보았습니다. 썩 물러가거라. 다시는 내 앞에 얼씬도 말고. 다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그 등 뒤로 교씨의 마음에는 다나에 대한 경계심과 두려움이 깊이 박혔지요. 저 계집, 보통이 아니야. 헛간에 처박힌 주제에 어찌 내 속을 다 들여다본단 말인가. 교씨는 그날 밤 더욱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나라는 존재가 자신의 흉계에 큰 걸림돌이 되리라는 예감이 들었던 것이지요. 며칠 뒤 교씨는 또 다른 술수를 부렸습니다. 이번에는 다나에게 누명을 씌울 작정이었지요. 교씨가 아끼던 옷가락지가 사라졌다며 소동을 피운 것입니다. 내 옷가락지가 없어졌다. 분명 누가 훔쳐간 게야. 교씨는 종들을 죄다 불러 모아 닥달했습니다. 그러다 다나를 지목했지요. 헛간 것이 수상하다. 가진 것 없는 처지에 욕심이 없을 리 있나. 당장 헛간을 뒤져라. 다나에게 도둑 누명을 씌워 내쫓을 심산이었습니다. 종들이 헛간을 뒤지러 몰려갔지요. 다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헛간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감춰둔 토지 문서가 숨겨져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다나는 침착했습니다. 이미 박노인을 통해 토지 문서를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둔 뒤였던 것이지요. 헛간을 샅샅이 뒤졌지만 옷가락지는 물론이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종들은 거적대기를 들추고 곡식 가마를 헤집고 농기구 더미까지 죄다 뒤졌습니다. 그러나 다나의 살림이래야 낡은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지요. 그 안에서도 어머니의 삼배 처방전 외에는 값나가는 것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종들은 도리어 다나의 가난한 살림에 콧등이 시큰해졌지요. 아무것도 없는 뎁쇼 마님. 종들이 보고하자 교씨는 약이 올랐습니다. 그때 다나가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마님, 잃어버리신 옷가락지를 소인이 찾아드려도 되겠습니까? 무어라, 내가 어찌 찾는단 말이냐. 잃어버린 물건은 대개 마지막으로 두었던 곳 근처에 있는 법이지요. 마님께서 그 가락지를 마지막으로 끼셨던 것이 언제이옵니까? 교씨가 머뭇거리며 답했습니다. 그저께 머리를 빗을 때 빼두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경대 서랍을 살펴보시지요. 빛과 함께 두셨다가 서랍 틈에 빠졌을 수도 있사옵니다. 종이 경대 서랍을 열어 살피니 과연 옷가락지가 서랍 틈에 끼어 있었습니다. 다나의 말이 맞았던 것이지요. 교씨는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도둑 누명을 씌우려다 도리어 제 덜렁댐만 드러난 꼴이었으니까요. 운이 좋았구나. 교씨는 그렇게 둘러대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지요. 다나를 내쫓기는커녕 또다시 망신만 당한 것입니다. 이 일로 종들은 다나를 더욱 우러르게 되었습니다. 반면 교씨의 위신은 땅에 떨어졌지요.
박노인이 그 소식을 전하며 너털웃음을 지었습니다. 세아씨, 통쾌하구려. 그 표독한 첩실이 연거푸 코를 떼이니 말이오. 어르신, 통쾌해야 할 일이 아니옵니다. 저들이 궁지에 몰릴수록 더 독한 수를 쓸 것이니까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과연 다나의 말이 옳았습니다. 연거푸 망신을 당한 교씨는 이를 갈았지요. 그날 밤 교씨는 또다시 오라비 교복을 불러들였습니다. 오라버니, 더는 못 참겠어요. 그 헛간 계집을 어떻게든 없애야겠어요. 그 계집이 살아있는 한 우리 일이 자꾸 틀어진단 말이에요. 교복은 누이의 말을 듣고 한참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음흉한 미소를 지었지요. 누이, 마침 잘 되었네. 이제 일을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으. 내 관아에서 손을 좀 써두었네. 이번에야말로 윤씨 집 재산을 통째로 삼키고 그 헛간 계집까지 한꺼번에 처리하지. 어떻게 말이에요. 교복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위조한 토지 문서였지요. 진짜와 거의 똑같이 만든 가짜 문서였습니다. 이 문서로 윤씨 집 토지가 본래 우리 것이었다 주장하는 게야. 관아에서 내 편을 들어줄 터이니 윤씨 집은 꼼짝없이 토지를 빼앗기게 되지. 그리고 만약 헛간 계집이 끼어들면 그때는 도둑이나 무고죄를 씌워 잡아들이면 그만이야. 교씨가 문서를 받아 들여다보았습니다. 과연 정교했지요. 글씨체며 관아의 인장이며 진짜와 분간이 어려울 만큼 똑같았습니다. 한데 오라버니, 이게 가짜인 줄 들통나면 어쩌지요. 교복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누이, 내가 누군가 관아에서 문서를 만지는 아전일세. 이런 문서쯤 만드는 건 손바닥 뒤집기보다 쉬운 일이지. 게다가 진짜 문서와 대조하려 해도 그 진짜 문서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대조를 하지 않겠나. 윤씨 집안은 그 문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할 게야. 교복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진짜 토지 문서만 손에 넣거나 없애버리면 가짜 문서가 진짜 행세를 할 수 있다고 여긴 것이지요. 그러나 그 진짜 문서가 이미 다나의 손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 가지 더 일러둘 게 있네. 이 문서에는 한 군데 흠이 있어. 급히 만드느라 인장을 찍을 때 한쪽이 살짝 번졌단 말이지. 허나 그걸 눈치챌 자가 어디 있겠나. 관아의 나리들도 대충 보고 넘길 텐데. 교복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 작은 흠이 훗날 자신의 발목을 잡으리라고는 짐작조차 못한 채로 말이지요. 교씨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역시 오라버니예요. 그럼 언제 일을 벌이실 건가요? 며칠 안에 관아에서 사람이 나올 게야. 그때까지 자네는 정인을 잘 구슬려 두게. 토지 문서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야 하니까. 두 남매는 음흉한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흉계가 막바지에 다다른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토지 문서가 이미 다나의 손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편 다나는 분이를 통해 안방에 수상한 사내가 다시 드나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갓을 눌러 쓴 그 사내가 무언가 문서 같은 것을 들고 왔다는 것이었지요. 다나는 직감했습니다. 저들이 드디어 마지막 수를 두려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나, 그 사내가 들고 온 문서가 어떤 것인지 알아낼 수 있겠느냐. 어렵게 싸웁니다, 세아씨. 안방 깊은 곳에서 둘이서만 쑥덕거리니 종들은 얼씬도 못하게 하옵니다. 다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적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었지요. 다나는 그날 밤 시어머니 황씨를 찾아가 상황을 알렸습니다. 어머님, 저들이 곧 일을 벌일 듯하옵니다. 관아의 아전이 다시 드나들며 문서를 들고 왔다 하옵니다. 황씨의 낯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위조 문서로구나. 옛날 언니의 집도 그렇게 당했지. 가짜 문서로 토지를 빼앗고 본처를 내쫓고 똑같은 수법이야. 허나 이번에는 다르옵니다. 진짜 문서가
우리 손에 있으니까요. 저들이 가짜를 들이밀면 진짜로 맞서면 됩니다. 다만 무엇이냐? 관아가 저들 편이라는 것이 문제이옵니다. 진짜 문서가 있어도 관아가 가짜를 진짜라 우기면 곤란하지요. 저들의 가짜 문서가 가짜임을 누구도 부인 못할 만큼 분명히 드러내야 하옵니다. 황 씨는 다나의 신중함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여인은 다가올 결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었지요. 거대한 음모의 그림자가 윤 씨 집안에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진을 속에 묻힌 옥이 이제 그 빛을 온전히 드러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지요. 마침내 교복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고을 관아에서 사령들이 윤 씨 집으로 들이닥친 것이지요. 윤 씨 집안은 들으라. 이 토지는 본래 교씨 가문의 것이었는데 윤 씨 가문이 부당하게 차지한 것이라는 고변이 있었다. 관아에서 조사할 것이니 토지 문서를 내놓으라. 사령들의 호통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황 씨는 마루로 나와 사령들을 맞았지요. 겉으로는 침착했으나 속으로는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옛날 언니의 일이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었으니까요. 무슨 소리요? 이 토지는 대대로 윤 씨 가문이 일군 것이요. 무슨 근거로 그런 고변을 한단 말이요. 근거가 있으니 관아에서 나선 것이 아니겠소. 자세한 것은 관아에 와서 따지시오. 일단 이 자리에서는 토지 문서를 확인해야겠소. 사령들이 안방을 뒤지려 했습니다. 그러나 토지 문서는 이미 다나의 손에 안전하게 옮겨진 뒤였지요. 안방을 샅샅이 뒤졌지만 문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서가 없지 않소. 문서도 없이 무슨 토지가 윤 씨 것이라 우기는 게요. 사령 하나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알고 보니 교복은 한 수 더 떠 있었습니다. 윤 씨 집에 진짜 문서를 빼돌리거나 없앤 것처럼 꾸미고 자신이 위조한 가짜 문서를 진짜라고 들이밀 작정이었던 것이지요. 진짜 문서가 사라진 마당에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면 윤 씨 집안은 꼼짝없이 당할 판이었습니다. 며칠 뒤 관아에서 정식으로 송사가 열렸습니다. 고을 사또가 직접 나서서 토지의 임자를 가린다 하였지요. 윤 씨 집안에서는 황 씨와 정인이 관아로 불려갔습니다. 정인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함을 깨닫고 부들부들 떨었지요. 어머니,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내가 그 계집에게 홀려 집안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게다. 정신 차려라. 황 씨의 호통에 정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일은 벌어진 뒤였지요. 관아에 이르니 사또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교복이 아전의 신분으로 떡하니 서 있었지요. 사또와 교복은 이미 한 통속이었습니다. 교복이 사또에게 두둑한 뇌물을 바치고 송사를 자기 뜻대로 끌고 가기로 짠 것이지요. 윤 씨 집안은 들으라. 여기 교씨 가문에서 제출한 토지 문서가 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이 토지는 본래 교씨 가문의 것이었다. 윤 씨 집안은 이에 대한 증거를 내놓을 수 있는가? 사또가 위험을 부리며 물었습니다. 교복이 위조한 문서를 사또에게 바치자 사또는 그것을 진짜인 양 떠받들었지요. 황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가짜 문서를 진짜라 우기는 데다 사또까지 한 페인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문서는 가짜요. 우리 윤 씨 가문이 대대로 이 땅을 일구었거늘 어찌 교씨 가문의 것이란 말이오. 증거를 내놓으라 하지 않았는가. 말로만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다. 진짜 문서를 내놓든가 아니면 이 토지를 교씨 가문에 넘기든가 하라. 사또의 말에 황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진짜 문서를 내놓으면 되지만 그것을 함부로 내놓았다가 또 무슨 농간을 부릴지 몰랐던 것이지요. 더구나 사또가 저들 편이니 진짜 문서를 내놓아도 가짜라 우길 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관아 마당으로 한 여인이 들어섰습니다. 바로 다나였지요. 송사를 구경하러 모여든 동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그 중에는 다나에게 신세를 진 이들이 적지 않았지요. 김첨지도 돌림병에서 목숨을 건진 이들도 있었습니다. 저분이 윤씨 댁 헛간 세아씨 일세. 우리 마을을 돌림병에서 구한 그 색시 아닌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헛간에 처박힌 며느리라 들었는데 막상 보니 기품이 예사롭지 않았던 것이지요. 다나는 평소에 남루한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으나 단정하고 기품 있는 모습이었지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다나에게 쏠렸습니다. 내 인연 누구인데 감히 관아의 송사에 끼어드느냐. 사또가 호통을 쳤습니다. 다나는 흔들림 없이 답했지요. 소인은 윤씨 가문의 며느리이옵니다. 가문의 일이기에 나섰나이다. 사또께 한 가지 여쭙고자 하옵니다. 교씨 가문이 제출한 그 문서가 진짜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나이까? 이 문서에는 관아의 인장이 찍혀 있다. 어찌 가짜란 말이냐? 그렇다면 그 문서를 소인이 잠시 살펴보아도 되겠나이까? 다나의 당돌한 요청에 사또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나 헛간에 처박힌 며느리가 무엇을 알겠느냐 싶어 코웃음을 치며 문서를 내주었지요. 좋다. 어디 한번 보아라. 헛간 며느리가 무얼 알겠느냐만. 다나는 문서를 받아들고 꼼꼼히 살폈습니다. 글씨체를 보고 인장을 보고 종이의 결까지 살폈지요. 그러다 다나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무언가를 찾아낸 것이지요. 다나는 문서를 햇빛에 비춰보기도 하고 손끝으로 인장 자국을 가만히 쓸어보기도 했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신중하고 노련한지 관아의 서리들조차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지요. 다나의 머릿속에는 박노인이 들려준 옛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위조 문서를 잡으려면 진짜와 대조하는 것이 열쇠라던 그 말이지요. 또한 어머니에게 배운 글씨를 보는 안목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교복은 다나가 문서를 살피는 것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그 작은 흠을 찾아내려 싶으면서도 어쩐지 불안했던 것이지요. 사또, 이 문서는 가짜이옵니다. 다나의 단호한 말에 관아가 술렁였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무어라, 무슨 근거로 가짜라 하느냐. 이 문서의 인장을 보시옵소서. 관아의 인장이 한쪽으로 번져 있나이다. 진짜 인장은 한 번에 또렷이 찍히는 법이온데 이것은 급히 위조하느라 번진 자국이 남았나이다. 또한 글씨체를 보시옵소서. 토지의 위치를 적은 부분과 임자를 적은 부분의 글씨가 미묘하게 다르옵니다. 한 사람이 한 번에 쓴 문서가 아니라 누군가 뒤에 고쳐 쓴 것이옵니다. 다나의 조목조목 따지는 말에 관아 아니 웅성거렸습니다. 사또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지요. 교복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문서라 그런 것이다. 세월이 흐르면 인장도 번지고 글씨도 바래는 법이 아니냐. 사또가 둘러댔습니다. 그러나 다나는 물러서지 않았지요. 사또 그렇다면 진짜와 대조해 보면 될 일이옵니다. 윤씨 가문에는 대대로 전해 내려온 진짜 토지 문서가 있나이다. 그것과 이 문서를 나란히 놓고 보면 어느 것이 진짜이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단번에 드러날 것이옵니다. 관아 안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다나가 진짜 문서가 있다고 하니 사또와 교복은 더욱 당황했지요. 진짜 문서가 없다고 여겼는데 그것이 살아있다니요. 진짜 문서가 어디 있단 말이냐. 헛소리 말거라. 교복이 떨리는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다나는 그런 교복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진짜 문서는 안전한 곳에 있사옵니다. 사또께서 공정하게 대조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소인이 내일 가져오겠나이다. 한데 다나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의미심장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가짜 문서를 만든 자가 누구인지 소인은 짐작이 가옵니다. 관아에서 문서를 다루는 자가 아니고서야 어찌 이리 관아의 인장까지 흉내낼 수 있겠나이까.
다나의 말은 화살처럼 교복을 향했습니다. 교복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지요. 관아 안의 사람들이 일제히 교복을 쳐다보았습니다. 사또는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급히 송사를 중단했습니다. 오늘은 날이 저물었으니 이만 파하겠다. 진짜 문서가 있다 하니 사흘 뒤 다시 송사를 열어 대조하겠다. 모두 물러가라. 사또는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교복도 식은땀을 흘리며 물러났지요. 다나는 그 뒷모습을 차분히 바라보았습니다. 첫 번째 싸움에서 한 발 앞선 것이지요. 그러나 다나는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궁지에 몰린 저들이 사흘 안에 무슨 짓을 벌일지 몰랐으니까요. 과연 그날 밤 교복과 사또는 머리를 맞대고 흉계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사또, 큰일입니다. 그 계집이 진짜 문서를 가지고 있다 하니 사흘 뒤 대조하면 모든 게 들통납니다. 그러게 이를 어찌 이리 허술하게 했는가. 인장이 번지다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진짜 문서를 사흘 안에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집의 입도 막아야지요. 교복의 눈에 살기가 돌았습니다. 사또도 이미 깊이 발을 들인 터라 물러설 수 없는 처지였지요. 두 사람은 끔찍한 흉계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을 보내 그 진짜 문서를 빼앗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그 계집을 아예 잡아 가두는 것입니다. 교복이 음흉하게 말했습니다. 사또가 미간을 찌푸렸지요. 잡아 가둘 죄목이 있어야 할 게 아닌가. 죄목이야 만들면 그만이지요. 그 계집이 관아의 송사를 어지럽혔다. 혹은 진짜 문서라며 가짜를 들이밀어 관을 능멸했다 하면 됩니다. 일단 옥에 가두면 진짜 문서고 뭐고 다 우리 손안에 들어옵니다. 좋다. 허나 이를 깔끔하게 처리해야 한다. 뒤탈이 없도록. 두 사람은 음험한 계략을 주고받았습니다. 다나를 옥에 가두고 진짜 문서를 빼앗은 뒤 윤씨 집안의 토지를 통째로 삼킬 작정이었지요. 더 나아가 다나를 영영 입막음할 흉계까지 꾸몄습니다. 한편 다나는 집으로 돌아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토지 문서를 가장 안전한 곳에 감추고 박노인과 함께 다음 송사를 준비했지요. 어르신, 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옵니다. 진짜 문서를 노리거나 소인을 해하려 들겠지요. 세아씨, 부디 몸 조심하시오. 내 곁을 지키리다. 다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황씨와도 머리를 맞대었지요. 두 여인은 다가올 결전에서 어떻게 진실을 밝힐지 빈틈없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윤씨 집안에 가장 큰 위기가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직전 어둠은 더욱 짙어지고 있었지요. 사흘이 채 지나기도 전에 교복과 사또는 흉계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날 밤 관아의 사령들이 들이닥쳐 다나를 끌어냈습니다. 죄목은 터무니없는 것이었지요. 관아의 송사를 어지럽히고 가짜 문서를 진짜라 우겨 관을 능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인연 관을 능멸한 죄로 잡아간다. 순순히 따라오너라. 무슨 죄목이 그러하옵니까? 소인은 진실을 밝히려 했을 뿐이옵니다. 다나가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령들은 다나를 끌고 갔지요. 황씨가 달려 나와 막아섰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우리 며느리를 어디로 데려가는 게야? 비키시오. 관아의 명이오. 사령들은 황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황씨가 마당에 쓰러졌지요. 다나는 끌려가면서도 시어머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시옵소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옵니다. 다나는 그렇게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차디찬 옥바닥에 홀로 앉아 다나는 깊은 절망에 빠졌지요. 진실을 밝히기 직전에 도리어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교복은 사람을 풀어 진짜 토지 문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윤씨 집을 샅샅이 뒤졌지요. 그러나 다나가 어찌나 깊이 감추었는지
문서는 좀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옥에 갇힌 다나의 처지는 날로 위태로워졌습니다. 교복은 옥조를 매수하여 다나를 해치려 들었지요. 음식에 독을 타기도 하고 한밤중에 자객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나는 약초의 밝은 덕에 독이 든 음식을 알아채 먹지 않았고 자객이 들 때마다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한 번은 옥졸이 들이민 죽그릇에서 다나가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그 비릿하고 알싸한 기운을 다나는 단번에 알아챘지요. 이 죽에는 독이 들었구나. 다나는 죽을 먹는 척하다 슬그머니 옥 한 구석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배를 움켜쥐고 앓는 신용을 했지요. 옥졸이 들여다보자 다나는 신음하며 쓰러진 척했습니다. 옥졸은 독이 들었다 여기고 물러갔지요. 그렇게 다나는 또 한 번 위기를 넘겼습니다. 또 한밤중에는 검은 옷을 입은 자객이 옥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다나는 인기척에 잠을 깼지요. 자객이 칼을 빼들자 다나는 재빨리 품에서 약초 가루를 한 줌 뿌렸습니다. 매운 가루가 자객의 눈에 들어가자 자객은 눈을 부여잡고 비틀거렸지요. 그 틈에 다나가 소리쳤습니다. 자객이다. 옥에 자객이 들었다. 소란이 일자 자객은 황급히 달아났습니다. 다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쓸어내렸지요. 이렇게 다나는 옥 안에서도 어머니가 물려준 지식과 침착함으로 목숨을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다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다나는 옥에서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품속에 간직한 어머니의 처방전과 시어머니가 준 은비녀를 꺼내보았지요. 차디찬 옥 안에서 그것들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어머니, 소인이 이대로 무너져야 하옵니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다나는 곧 시어머니가 남긴 말을 떠올렸지요. 진흙에 묻어둔다고 옥이 돌이 되겠느냐? 이 헛간이 너를 지킬 것이다. 그래, 진흙에 묻혔다고 옥이 돌이 되는 것은 아니지. 옥은 어디에 있든 옥이다. 옥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법. 다나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지요. 어머니가 가르쳐준 것, 시어머니가 일러준 것, 박노인이 들려준 지혜를 하나하나 되새겼습니다. 한편 황 씨는 며느리가 옥에 갇히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옛날 언니의 일이 또다시 되풀이되는 것만 같았지요. 황 씨는 사당으로 들어가 언니의 위패 앞에 엎드렸습니다. 언니, 내가 또 지키지 못하는 것이요. 그때처럼 또다시 황 씨의 두 눈에서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평생을 강하게만 살아온 호랑이 마님이 위패 앞에서 한없이 무너졌지요. 언니, 내 그때 맹세했소. 다시는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겠노라고. 한데 또 일이 무력하게 내가 무얼 할 수 있단 말이오. 그때였습니다. 사당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섰습니다. 바로 정인이었지요. 그동안 교씨에게 홀려 정신을 못 차리던 정인이 어머니의 통곡을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어머니, 어찌 그리 우십니까? 황 씨는 눈물을 닦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동안 숨겨온 모든 진실을 아들에게 털어놓았지요. 교씨가 첩으로 들어온 진짜 속셈, 정인을 독살하려 한 일, 다나가 그 독을 풀어 정인을 살린 일, 그리고 옛날 언니의 비극까지 말입니다. 정인은 모든 것을 듣고 망연자실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은 것이지요. 제가 그토록 눈이 멀었단 말입니까? 다나가 저를 살렸는데 저는 그런 다나를 헛간에 처박힌 채 거들떠보지도 않았으니 정인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앞에,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 앞에 말이지요. 다나가 보약에 든 독을 풀어 저를 살렸다니 저는 그것도 모르고 교씨의 치마폭에서 헤어날 줄 몰랐습니다. 제 목숨을 구한 아내를 헛간에 처박힌 채 첩의 말만 들었으니
제가 사람입니까? 정인의 두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난날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비겁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한 것이지요. 그동안 교씨가 달콤한 말로 자신을 어떻게 홀렸는지 그 모든 것이 재산을 노린 거짓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 계집의 본색을 진작 알았더라면 다나가 이런 고초를 겪지 않았을 것을.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겠습니다. 다나를 구하고 저 흉악한 무리를 벌하겠습니다. 황 씨는 아들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정인아, 정신을 차렸느냐? 허나 저들은 관할을 끼고 있어 함부로 맞설 수 없다. 자칫하면 우리 모두 화를 입는다. 그렇다고 다나를 죽게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나는 제 목숨을 구한 은인입니다. 더는 비겁하게 굴지 않겠습니다. 정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르고 줏대 없던 그 모습이 아니었지요. 처음으로 사내다운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황 씨는 그런 아들을 보며 한 가닥 희망을 보았습니다. 좋다. 허나 무모하게 나서면 안 된다. 지혜를 모아야 한다. 다나라면 분명 무슨 방도를 생각해 두었을 것이야. 그날 밤 황 씨와 정인 그리고 박노인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다나를 구하고 진실을 밝힐 방도를 의논하기 위해서였지요. 박서방, 다나가 진짜 문서를 어디에 숨겼는지 아는가? 예, 마님. 새아씨께서 만일을 대비해 소인에게만 일러두셨습니다. 사당 마루 밑 바로 언니 마님 윗패 아래에 숨겨두셨습지요. 황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문서가 바로 언니의 윗패 아래에 있었다니요. 다나가 가장 신성하고 아무도 손대지 못할 곳을 골랐던 것이지요. 그 아이가 거기까지 생각했단 말이냐. 황 씨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며느리에 대한 깊은 고마움과 자랑스러움의 눈물이었지요. 또한 새아씨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만약 자신이 위험에 처하거든 진짜 문서와 가짜 문서를 만천하에 공개하라고요. 다만 사또가 한패이니 더 높은 곳에 호소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더 높은 곳이라니 마침 이 고을에 암행어사가 내려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 어사께 직접 호소하면 사또도 교복도 꼼짝 못할 것이라 하셨지요. 박노인의 말에 황 씨와 정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암행어사라 그렇다면 길이 있겠구나. 황 씨는 결심했습니다. 다나의 지혜를 따라 더 높은 곳에 진실을 호소하기로 말이지요. 정인이 직접 나서서 어사를 찾기로 했습니다. 한데 어사께 호소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진짜 문서만으로는 부족하지요. 교복이 가짜를 만들었다는 것, 사또가 한패라는 것까지 한꺼번에 드러내야 합니다. 정인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무르던 예전과 달리 이를 차근차근 헤아리는 모습이었지요. 박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아씨께서 그 점도 일러두셨습니다. 가짜 문서의 인장이 번진 것과 글씨체가 다른 것, 그것이 위조의 증거라 하셨지요. 진짜 문서와 나란히 놓고 어사 앞에서 대조하면 누구도 부인 못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역시 다나로구나. 오객서도 모든 것을 내다보고 있었어. 황 씨는 며느리의 깊은 지혜에 다시금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지요. 정인이 어사의 행방을 수소문하여 호소문을 올리고 박노인이 진짜 문서를 안전하게 지키며 황 씨가 집안 단속을 맡기로 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어머니. 제 손으로 다나를 구하고 가문을 지키겠습니다. 정인의 결연한 모습에 황 씨는 비로소 아들이 사내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무르기만 하던 외아들이 시련을 통해 단단해진 것이지요. 이튿날 새벽 정인은 길을 떠났습니다. 암행어사의 행방을 찾아 진실을 호소하기 위해서였지요. 떠나기 전 정인은 옥에 갇힌 다나를 멀리서나마 바라보았습니다. 차마 가까이 가지는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지요. 다나, 조금만 견뎌주오. 내 반드시 그대를 구하리다. 그동안의 내 어리석음을 이제부터 갚으리다. 이렇게 다나가 옥에 갇힌 절망의 순간은 도리어 윤씨 집안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아들과 늙은 머슴이 한뜻으로 뭉쳐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진을 속에 묻혔던 옥이 잠시 어둠에 갇혔으나 그 빛을 알아본 이들이 마침내 그 옥을 캐내려 나선 것입니다. 정인이 길을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마침내 다시 송사가 열리는 날이 밝았지요. 관아 마당에는 구경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헛간 며느리가 가짜 문서를 밝혀냈다는 소문이 온 고을에 퍼진 터라 송사의 결말을 보려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지요. 사또가 높은 자리에 앉고 그 옆에 교복이 섰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다나를 옥에 가두고 진짜 문서를 손에 넣지 못한 터라 오늘 송사에서 강제로 결판을 낼 작정이었지요. 다나가 진짜 문서를 내놓지 못하면 가짜 문서를 진짜로 인정하고 토지를 빼앗을 셈이었습니다. 옥에 갇혀있던 다나가 사령들에게 끌려 나왔습니다. 며칠 옥살이의 얼굴은 헬쑥했으나 그 눈빛만은 형형했지요. 다나라 했느냐. 내가 진짜 문서가 있다 하였으나 사흘이 지나도록 내놓지 못하였다. 이는 거짓을 고하여 관을 능멸한 것이렸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진짜 문서를 내놓겠느냐 아니면 죄를 인정하겠느냐. 사또가 위험을 부리며 호통쳤습니다. 다나는 침착하게 답했지요. 진짜 문서는 안전한 곳에 있사옵니다. 허나 사또께 내놓을 수는 없나이다. 무어라? 어찌하여? 사또께서 공정하지 못하시기 때문이옵니다. 저 교복이라는 아전과 한패가 아니시옵니까? 다나의 당돌한 말에 관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시뻘개졌지요. 내 인연 감히 관장을 모함하느냐. 여봐라 전연에게 곤장을 쳐라. 사령들이 다나를 형틀에 묶으려 달려들었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안타까워 발을 동동 굴렀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어라. 우렁찬 호통이 관아 마당을 울렸습니다. 모두가 소리 나는 쪽을 돌아보았지요. 한 무리의 사람들이 관아로 들이닥치고 있었습니다. 그 선두에 선 이가 품에서 마패를 꺼내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그 한마디에 관아가 얼어붙었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지요. 교복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암행어사 일행이 위풍당당하게 관아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정인이 따라 들어왔지요. 정인이 마침내 암행어사를 찾아 진실을 호소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암행어사는 높은 자리에 올라 좌중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내 이 고을에 부정한 송사가 있다는 고변을 받고 은밀히 살펴보았다. 토지를 둘러싼 흉계가 있다 하니 지금부터 내가 직접 진위를 가리겠다. 사또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러나 애써 침착한 척했지요. 사또. 이는 단지 토지 문서를 둘러싼 송사일 뿐이옵니다. 여기 교씨 가문에 진짜 문서가 있고 저 여인이 거짓 문서로 관을 능멸하여 닥치라. 암행어사가 단호하게 사또의 말을 잘랐습니다. 진위는 내가 가린다 하지 않았느냐. 자, 그 문서를 이리 가져오라. 교복이 바친 가짜 문서가 어사 앞에 놓였습니다. 어사는 다나를 향해 물었지요. 내가 이 문서가 가짜라 하였다지. 그 까닭을 소상히 아뢰어라. 다나는 형틀에서 풀려나 어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아뢰었지요. 예, 어사또. 이 문서에는 3가지 위조의 증거가 있나이다. 첫째, 관아의 인장이 한쪽으로 번져 있사옵니다. 진짜 인장은 한 번에 또렷이 찍히는 법이온데 이는 급히 위조하느라 번진 것이옵니다. 둘째, 토지의 위치를 적은 글씨와 임자를 적은 글씨의 필체가 미묘하게 다르옵니다.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뒤에 고쳐 쓴 흔적이 옵니다. 셋째, 이 문서의 종이는 새 것이온데 수십 년 전에 작성되었다 하기에는 너무도 깨끗하옵니다. 어사가 문서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과연 다나의 말대로 인장이 번지고 글씨체가 다르며 종이가 새 것이었지요. 과연 그러하구나. 한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진짜 문서와 대조해야 확실하겠다. 진짜 문서가 있다 하였느냐? 예, 어사또. 박서방, 진짜 문서를 가져오시게. 다나가 부르자 박노인이 진짜 토지 문서를 받쳐 들고 나왔습니다. 사당 마루 및 황씨 언니의 위패 아래 감춰두었던 바로 그 문서였지요. 어사가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대조했습니다. 진짜 문서는 인장이 또렷하고 글씨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았으며 종이는 세월의 빛이 배어 있었습니다. 반면 가짜 문서는 다나가 지적한 그대로 위조의 흔적이 역력했지요.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보니 어느 것이 진짜이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삼척동자도 알만했습니다. 명백하구나. 이 문서는 가짜요. 윤씨 가문의 문서가 진짜로다. 그렇다면 이 가짜 문서를 만든 자가 누구냐? 어사의 추궁에 교복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발뺌하려 했지요. 소인은 모르는 일이옵니다. 그저 교씨 가문에서 가져온 문서를 올렸을 뿐. 어사또. 그때 정인이 나섰습니다. 저자가 바로 교복이라는 아전이옵니다. 제 첩 교씨의 오라비로 관아에서 문서를 다루는 자이옵니다. 두 남매가 짜고 제게 독을 먹여 죽이려 했고 가짜 문서로 가문의 토지를 빼앗으려 했나이다. 그리고 사또는 교복에게 뇌물을 받고 이 흉계를 도왔나이다. 정인의 폭로에 관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사가 추상같이 명했지요. 여봐라, 저 교복과 사또를 당장 결박하라. 그리고 윤씨 집의 첩교씨도 잡아들이라. 어사의 군졸들이 사또와 교복을 끌어내 결박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제야 사색이 되어 살려달라 빌었지요.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고지여 교씨도 끌려와 무릎이 꿇렸습니다. 어사는 철저히 조사하여 모든 죄상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교복이 가짜 문서를 만든 일, 정인을 독살하려 한 일, 사또가 뇌물을 받고 부정한 송사를 벌인 일, 옥에 갇힌 다나를 해치려 자객을 보낸 일까지 모두 드러났지요. 교복은 문서를 위조하고 사람을 독살하려 한 죄, 사또는 뇌물을 받고 백성을 해친 죄, 교씨는 흉계에 가담하여 가문을 어지럽힌 죄로 엄히 다스리겠다. 모두 한양으로 압송하여 국법으로 처결할 것이다. 어사의 추상 같은 판결에 세 죄인은 오랏줄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구경하던 백성들이 일제히 환호했지요. 악인들이 마침내 죗값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어사는 다나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 얼굴에 따스한 미소가 어렸지요. 내 지혜와 용기가 아니었다면 이 흉계를 밝히지 못했을 것이다. 헛간에 처박힌 며느리가 이토록 비범하다니 참으로 옥과 같은 인물이로구나. 윤씨 가문의 누명은 깨끗이 벗겨졌으니 모든 토지와 명예를 돌려받을 것이다. 다나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어사또. 이는 소인 혼자의 힘이 아니라 어머님과 서방님 그리고 박서방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나이다. 어사는 흡족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습니다. 길고 험했던 싸움이 마침내 끝난 것이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인이 다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나, 미안하오. 그동안 내가 눈이 멀어 그대를 돌보지 못했소. 그대가 내 목숨을 구한 줄도 모르고 부디 이 어리석은 사내를 용서해 주오. 다나는 정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서방님, 지난 일은 묻어두십시오. 이제라도 바른 길로 돌아오셨으니 그것으로 족하옵니다. 정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나의 너그러움에 더욱 부끄러웠던 것이지요. 그날 이후 정인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줏대 없던 모습을 버리고 집안을 든든히 이끄는 가장이 되었지요. 이윽고 윤 씨 집에 도착하니 황 씨가 대문 앞에서 다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나가 다가가자 황 씨는 며느리의 두 손을 꼭 잡았지요. 그 매섭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다나야 고생 많았다. 이 어미가 너를 그리 모질게 대했건만. 다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슴 깊이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지요. 어머님, 그 모진 처사가 모두 소인을 지키기 위함이었음을 이제는 잘 알고 있나이다. 헛간이 소인을 지켜주었지요. 어머님께서 소인을 진흙 속에 숨겨주신 덕에 소인이 무사할 수 있었나이다. 황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나는 그런 시어머니를 가만히 바라보다 나직이 불렀습니다. 어머니, 황 씨가 흠칫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다나가 늘 어머님이라 했지. 이토록 정답게 어머니라 부른 적은 없었지요. 그 한마디에 황 씨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시는 누구도 잃지 않으실 것이옵니다. 소인이 어머니 곁을 지키겠나이다. 황 씨는 다나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던 눈물을 며느리의 어깨에 묻고 한껏 쏟아냈지요. 잃었던 언니 대신 하늘이 이 어진 며느리를 보내준 것만 같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딸아.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그렇게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랜 세월 황 씨의 가슴에 맺혔던 한이 비로소 풀리는 순간이었지요. 그 곁에서 정인과 박노인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후 윤 씨 집안은 빼앗길 뻔했던 토지와 명예를 모두 되찾았습니다. 다나는 헛간을 나와 안방의 주인이 되었지요. 그러나 다나는 예전과 다름없이 검소하고 어질게 살았습니다. 종들을 아끼고 어려운 이웃을 도왔으며 어머니의 의술로 많은 병자를 구했지요. 황 씨는 더 이상 호랑이 마님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웃는 날이 많아졌지요. 평생 웃을 줄 모르던 그 얼굴에 비로소 따스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박노인도 늙음하게 편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다나가 친부모처럼 극진히 모셨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다나는 윤 씨 가문의 든든한 안주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네를 두고 이렇게 말하곤 했지요. 진흙 속에 묻혔어도 옥은 옥이더라. 헛간에 처박혔어도 어진 사람은 끝내 그 빛을 잃지 않더라. 진흙에 묻어둔다고 옥이 돌이 되겠습니까? 옥은 어디에 있든 옥이요. 어둠 속에서도 그 빛을 잃지 않는 법입니다. 모진 시련도 어진 사람의 본바탕을 바꾸지는 못하지요. 오히려 그 시련을 견뎌낸 끝에 옥은 더욱 영롱한 빛을 내는 법입니다. 착한 사람은 끝내 복을 받고 악한 자는 끝내 벌을 받는 것. 이것이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치이지요. 헛간 며느리 다나의 이야기는 그렇게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어진 마음의 값을 일깨워 주었습니다.